주가가 100만 원인 주식이 있어요. 비싸 보이죠? 이거 사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잖아요. 반대로 주가가 1000원인 주식이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싸다. 만주만 사면 나중에 5000원만 가도 대박이잖아.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가요. 근데요, 이 판단이 완전히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 1000원짜리 회사가 매년 적자만 내고 있으면요, 1000원도 비싼 거예요. 오히려 500원도 아까운 회사일 수 있어요. 반대로 100만 원짜리 회사가 매년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면은 100만 원이 오히려 저렴한 겁니다.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회사를 100만 원에 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싸다 비싸다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싸다 비싸다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트에서 라면을 살 때는 800원이 1200원보다 무조건 싸죠. 같은 물건이니까. 근데 주식은 같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1000원짜리 회사와 100만 원짜리 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고 그 안에 담긴 가치가 전혀 달라요. 이 회사가 진짜 싼 건지 비싼 건지를 판단하는 방법, 그때 딱 두 가지 숫자만 알면 되는 이유, ETF를 사야 할 때와 개별 종목을 사야 할 때의 차이, 그리고 왜 지금 한국 시장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는지까지. 주식을 시작하고 싶은데 뭘 봐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분, 이미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머릿속이 확 정리될 거예요. 자, 그 두 가지 숫자가 뭔지 얘기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만 확실히 하고 갈게요. 우리가 왜 주식에서 자꾸 싼 걸 찾게 되는지, 이 심리의 뿌리부터 뜯어봐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오늘 이후로 주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물건 살 때 가격 비교를 하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라면이면 싼 마트에서 사고, 같은 치킨이면 할인 쿠폰을 쓰고, 같은 운동화면은 세일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사잖아요. 이게 일상에서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같은 물건이면은 당연히 싼 게 이득이니까요. 근데 이 습관을 그대로 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왜냐면은 주식은 라면이 아니거든요. 라면은 800원짜리나 1200원짜리나 봉지 뜯으면은 똑같은 라면이에요. 맛도 같고 양도 같고 먹으면 끝이에요. 근데 주식은요, 1000원짜리 주식과 50만원짜리 주식이 전혀 다른 물건이에요. 1000원짜리는 A라는 회사의 미래를 사는 거고 50만원짜리는 B라는 완전히 다른 회사의 미래를 사는 거거든요. 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를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풀어볼게요.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돈이에요. 주가가 8만 원이면 내 지갑에서 8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럼 가치는 뭐냐? 내가 그 돈을 내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그게 가치예요. 영어로 하면 가격은 pay, 가치는 gain.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을 두 군데 갔어요. A 식당은 10,000원짜리 코스인데 양도 적고 맛도 별로예요. B 식당은 30,000원짜리 코스인데 양도 푸짐하고 맛도 기가 막히고 분위기까지 좋아요. 가격만 보면은 A가 싸죠. 근데 돈값, 그러니까 내가 낸 돈 대비 받은 만족감을 따지면 B가 훨씬 싼 거잖아요. 10,000원 내고 실망하는 것보다 30,000원 내고 감동받는 게 진짜 이득인 거예요. 주식도 정확히 이거예요. 주가가 1000원인 회사가 있어요. 싸 보이죠? 근데 이 회사가 매년 적자만 내고 있어요.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원짜리 주식에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오히려 1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이 회사 주가가 500원, 100원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반대로 주가가 100만 원인 회사가 있어요. 와, 비싸다 싶죠. 근데 이 회사가 매년 순이익을 수조 원씩 내고 있고 내년에는 더 벌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은 비싼 게 아니에요. 앞으로 150만 원, 2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회사를 지금 100만 원에 사는 거니까 오히려 싼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가가 낮다고 싼 게 아니고 주가가 높다고 비싼 게 아니다.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벌 수 있느냐, 그게 진짜 가치고 그 가치 대비 지금 가격이 어떤지를 봐야 한다. 이게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그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서 숫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식 시장에는 사실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가 산더미처럼 많아요. PBR, PER, EV, ROE, PSR 이런 데다 알파벳이 쏟아지거든요. 솔직히 이거 보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이걸 다 알아야 주식을 할 수 있는 건가 싶고 이거 다 외우다가 투자 시작도 못 하겠다 싶은 거죠. 근데 다 알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PBR이에요. 알파벳이 나오니까 벌써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P는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여기서 가격이라는 건 그 회사 주식 전체의 가격,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말해요. 시가총액이 뭐냐면은 주가 곱하기 전체 주식 수예요.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이고 주식이 100만 주 있으면은 시가총액은 100억 원. 시장이 이 회사 전체를 100억 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B는 북밸류, 장부 가치예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는다고 쳐요. 가지고 있는 건물 팔고 공장 팔고 재고 다 팔고 그 다음에 빚 다 갚아요. 그러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돈, 이게 순자산이에요. 이게 북밸류 장부 가치라고 보면 돼요. R은 레이시오,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PBR은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회사의 순자산이 100억 원이에요. 건물, 공장, 재고 다 팔고 빚 갚으면은 100억 원이 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원이에요. 그러면은 PBR이 1.5배, 시장이 이 회사를 순자산보다 50% 더 비싸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가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거라는 기대가 반영돼 있으니까요. 반대로 순자산이 1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80억 원이면은 PBR이 0.8배예요. 이건 뭔 뜻이냐면은 당장 회사 문 닫고 재산 다 팔면은 100억 원인데 시장에서는 80억 원밖에 안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 든 게 100억 원인 지갑을 80억 원에 팔고 있는 셈이죠. 이런 경우를 저평가받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놀라운 숫자가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의 PBR이 1.6배입니다. 이게 2025년에 80%나 폭등한 다음의 숫자예요. 그 전에는 뭐였냐면요. 0.8배였어요. 1배도 안 됐던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순자산이 보면은 시장에서 80밖에 안 쳐줬다는 거죠. 말 그대로 헐값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2배가 올라서 16배가 됐어요. 그래도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떠냐면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2.4배, 대만이 3.5배, 미국이 5.5배, 한참 차이가 나요. 미국처럼 5배대까지 가는 건 산업 구조가 달라서 어렵다고 해요. 미국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무형자산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대만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만도 우리처럼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경제거든요. 만약 한국의 PBR이 대만 수준인 3.5배까지 간다면은 지금에서 또 2배가 올라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두 번째 지표, PER. P는 아까와 같이 프라이스, 시가총액이에요. E는 어닝,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정확하게는 순이익, 매출에서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세금 빼고 진짜 순수하게 남은 이익이요. R은 역시 비율. 그러니까 PER은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회사가 1년 동안 순이익을 100억 원 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PER이 10배. 이 회사가 지금과 똑같이 매년 100억 원씩 벌면 10년이면은 시가총액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이해하셔도 돼요. 다른 회사비가 순이익이 역시 10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500억 원이면 PER이 5배, 같은 돈을 버는데 시가총액은 절반이니까 투자금 회수 기간이 5년이에요. 당연히 B가 더 효율적인 투자처처럼 보이죠. 그래서 PER이 낮을수록 같은 가격에 더 많이 벌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고 저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PBR이든 PER이든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안 돼요. 비슷한 업종끼리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업종마다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IT 기업은 공장이나 건물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순자산이 적은 대신 이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PBR이 원래 높은 편이에요. 반면에 제조업이나 은행은 부동산이나 설비 같은 유형 자산이 많아서 순자산이 크고 상대적으로 PBR이 낮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코카콜라와 구글의 PBR을 비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코카콜라는 펩시랑 구글은 메타랑 비교해야 이 회사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랑 현대차는 기아랑 카카오는 네이버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야 이 회사가 동종 업계에서 저평가 받고 있구나. 혹은 이미 충분히 높게 평가받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PBR과 이 두 개만 알면은 어떤 주식이 가진 재산에 비해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버는 돈에 비해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이 두 가지가 기업의 가치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렌즈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PBR과 PER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주가를 진짜로 끌어올리는 힘은 다른 데 있거든요. 주가는 결국 두 가지를 곱한 거예요. 이익 곱하기 배수.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이익은 그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에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랑 스마트폰 팔아서 남긴 순이익, 하이닉스가 메모리 칩 팔아서 남긴 순이익, 이게 이에요. 배수는 시장이 그 이익을 보고 얼마나 쳐주느냐예요. 아까 말한 PER이 사실 이 배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가 크면 배수를 높게 쳐주고 기대가 없으면 낮게 쳐요. 같은 100억 원을 버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고 어떤 회사는 500억 원인 이유가 바로 이 배수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배수는 사람의 감정과 비슷해서 출렁거려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와, 이 회사 미래가 밝다 하면서 배수를 확 올려주고 분위기가 나빠지면 에이 불안한데 하면서 배수를 깎아요. 똑같은 회사인데 어제는 10배를 쳐주다가 오늘은 7배로 내려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익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회사가 물건 팔고 서비스 제공해서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니까 하루아침에 2배가 되거나 반토막이 나지는 않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의 주가가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익이 커지면 배수가 좀 출렁거려도 이익 자체가 주가를 떠받쳐주니까 바닥이 탄탄해요. 반대로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PBR이 낮아도 아무리 지금 싸 보여도 주가는 위험해집니다. 이게 바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이유예요. 두 회사 다 반도체 회사지만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칩이에요. 챗GPT 같은 AI를 돌리려면은 엄청나게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특수한 메모리가 HBM이고 하이닉스가 이걸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익이 급증하니까 주가가 먼저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귀결돼요. 이 회사가 앞으로도 돈을 계속 잘 벌 수 있을까? 이거 하나예요. 하이닉스라면은 AI의 수요가 지속될 것인지 HBM의 가격이 유지되거나 오를 것인지를 봐야 해요. 삼성전자라면은 D램 가격이 핵심이에요. D램이 뭐냐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기본 메모리 칩이에요. 이 D램의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이익이 늘고 떨어지면 이익이 줄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뭘 보고 있냐면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고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삼성전자를 사고 팔고 있단 말이에요. 뉴스에서 미국 금리 동결이라고 나오면 시장 안 좋겠네 하면서 팔고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면 올라가겠네 하면서 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삼성전자가 파는 D램 칩의 가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이익을 결정하는 건 미국 금리가 아니라 D램 가격이에요. 이 둘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은 남들이 공포에 빠질 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미국 기준금리 동결이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시장이 실망해서 주가가 확 빠졌어요. 근데 따로 확인해 보니까 D램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진짜 이익에는 변화가 없는데 시장의 감정 때문에 가격만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살 타이밍이에요. 반대로 D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뉴스의 분위기가 좋아져서 주가만 올라가고 있으면요. 이건 겉은 좋아 보이는데 속이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정보의 양이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내 종목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는지를 골라내는 능력이에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 D램 가격 뉴스와 반도체 수요 전망을 봐야지 중동 전쟁 뉴스에 일희일비하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중동 뉴스는 방산주를 가진 사람한테 중요한 정보지 반도체 투자자한테는 핵심이 아니니까요. 내가 하이닉스를 갖고 있으면은 HBM 수요와 반도체 가격 뉴스에 집중해야 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면은 글로벌 방산 수출 동향을 봐야 하고 두산에너빌리티를 갖고 있으면은 원전 관련 정책을 따라가야 해요. 내 종목의 이익과 직결되는 뉴스를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 외의 뉴스는 참고는 하되 거기에 반응해서 사고 파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떤 종목을 집어야 할지 자신이 없다. 하이닉스를 사야 할지, 삼성전자를 사야 할지, 아니면 다른 걸 사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ETF로 가요. ETF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그 바구니째로 사고 파는 거예요. 정식 이름은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ETF라는 게 있으면 그 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외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비중별로 담겨 있어요. 방산 ETF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LI진엑스 같은 방산주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바구니 하나만 사면 그 안에 있는 종목들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ETF를 사는 심리가 뭐냐면요. 솔직히 이거예요. 하이닉스를 샀는데 삼성전자가 더 오르면 속상하잖아요. 삼성전자를 샀는데 하이닉스만 폭등해도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둘 다 담긴 바구니를 사자. 이러면 뭐가 오르든 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생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불편한 이야기가 있어요. 야구로 비유해 볼게요. 타석에 많이 들어선다고 안타를 많이 치는 게 아니잖아요. 타율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100번 타석에 들어서도 타율이 1할이면 안타가 10개지만 50번만 들어서도
타율이 3할이면 안타가 15개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을 100개 담는다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확신 있는 종목 하나에 집중한 사람이 수익률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종목 수를 늘리는 건 위험 분산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익도 같이 분산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ETF 언제 쓰느냐? 여기가 중요해요.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한국 주식 시장에서 규모가 큰 대표 기업 200개를 모아놓은 지수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지수가 오르면은 한국 경제 전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개인이 이 지수 자체를 직접 살 수는 없어요. 코스피 200이라는 상품이 증권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ETF를 사는 거예요. 코스피 200 ETF를 사면은 한국 대표 기업 200개에 한꺼번에 투자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이건 적극 추천이래요. 왜냐면은 개별 종목을 모르더라도 한국 경제 전체가 나아질 거라는 큰 방향에 돈을 태울 수 있으니까요. 적금 넣듯이 매달 조금씩 사면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가장 편안한 방법이에요. 근데 반도체 ETF 같은 건 좀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반도체 종목은 직접 살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살 수 있죠. 하이닉스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 종목을 굳이 ETF로 돌아가서 살 필요는 없다는 논리예요. 그 안에서 주도주를 골라서 직접 사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주도주가 뭔지를 모르겠다고요. 찾는 방법이 생각보다 쉬워요. 아무 반도체 ETF 하나 검색해보세요. 포털에서 반도체 ETF라고 치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그 ETF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이 ETF 어떤 종목을 몇 퍼센트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 전부 공개돼 있어요. 법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 목록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그게 주도주예요. 방산 ETF에 들어가 봤더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비중 1위면 그게 방산의 주도주, 원전 ETF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1위면 그게 원전의 주도주. 이렇게 간단해요. 사실 주도주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다들 아는 이름이에요.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산하면 한화, 원전하면 두산에너빌리티.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뻔한 게 주식시장에서는 정답인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남들 다 아는 게 주도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코스피 200 같은 지수 ETF를 사세요. 이건 한국 경제 전체에 베팅하는 거예요. 자신이 좀 붙었으면 관심 있는 업종의 주도주를 직접 사세요. 중간 단계인 섹터 IT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종목을 굳이 바구니에 넣어서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자기가 잘 아는 업종에 투자하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건설 회사 다니는 사람은 건설 업계에서 어느 회사가 제일 잘 나가는지 알 거고, IT 회사 다니는 사람은 어떤 기술이 뜨고 있는지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잘 알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주식 투자를 가장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이닉스 직원들이래요. 왜냐면은 외부에서는 모르는 내부 사정을 알거든요. 이 기술 아직 양산에 문제가 있어, 저 팀장 일 처리가 좀 그래, 이런 소소한 내부 정보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못 보게 돼요. 미인 대회로 비유하면 딱 맞아요. 밖에서 사진으로만 보면 와, 저 사람 예쁘다, 잘생겼다 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알고 보면은 좀 별로야, 이런 쓸데없는 정보가 판단을 흐려요. 주식시장은 미인 대회와 비슷한 면이 있어서 내가 진짜 좋은 회사를 찾는 게임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좋다고 평가할 회사를 찾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업계에 투자하는 건 장점이지만 아는 만큼 겸손해야 돼요. 내부자의 시선에 갇히면 오히려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금값이 미쳤다, 은도 올랐다, 비트코인이 어쩌고,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금은 기업과 달라서 이익이라는 게 없어요. 매출이 없고 순이익이 없고 성장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PBR이나 PER을 적용할 수가 좀 없는 거예요. 가치를 계산할 도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판단하지 않는 게 맞아요. 누가 너 왜 금 안 사냐, 왜 코인 안 하냐 물어봐도 난 그 분야는 모르니까 안 한다,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남들 다 돈 번다고 모르는 영역에 뛰어드는 게 계좌를 가장 빨리 녹이는 지름길이니까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게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런 의문이 남잖아요. 이거 다 좋은 이야기인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예요. 한국 주식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회라는 건지. 이거는 한국 주식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국 기업들이 같은 실적을 내도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주식시장에서 더 싸게 거래되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같은 능력의 직원인데 한국 회사에 다니면 연봉을 덜 받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실력은 같은데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을 하나로 압축하면은 이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안 나눠줬어요. 주식회사가 상장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는 거잖아요.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 약속이 따라요. 우리가 이 돈으로 열심히 사업해서 잘 벌면 나눠줄게. 배당도 하고 주가도 올려줄게. 근데 한국 기업들은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벌면은 현금으로 쌓아만 놓고 배당은 쥐꼬리만큼 해주고 그 돈으로 땅이나 사고 수틀리면 물적 분할이라고 해서 회사를 쪼개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대주주가 횡령까지 하고 투자자들은 돈을 맡겨놨는데 그 돈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 구조였던 거예요. 물적 분할이 뭔지 간단히 설명하면요.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에 엄청 잘 나가는 사업부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A 회사 주식을 산 이유가 그 사업부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A 회사가 그 잘 나가는 사업부를 떼서 별도 회사비로 만들어버려요. A 회사의 주주들은 B 회사 주식을 못 받아요. A 회사 가치의 핵심이 빠져나갔는데 기존 주주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물적 분할의 문제점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한국 국민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산 거예요. 사봤자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 국민연금도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마저 한국 주식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월스트리트에 가서 미국 투자자들한테 한국 주식 사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네 국민도 안 사고 너네 연기금도 안 사는 주식을 왜 나한테 사라고 해? 이 한마디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반박이잖아요. 근데 지금 변화가 시작됐어요. 상법이 2번 개정됐거든요. 상법 개정이 뭘 바꿨냐면요. 기업들이 주주한테 이익을 환원하도록 법적 장치를 깐 거예요. 배당을 늘리게 하고 자사주를 소각하게 하고 물적 분할이나 횡령 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막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 거죠. 자사주 소각이 뭐냐면요. 회사가 시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여서 아예 없어버리는 거예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케이크를 10조각으로 나눠서 먹다가 2조각을 없애면은 나머지 8조각이 각각 더 커지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이게 주주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이 상법 개정을 두고 반대 의견도 있어요. 기업 경영진을 너무 옥죄면 기업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부자들이 규제를 피해서 해외로 다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예요. 근데 반대편 논리는 명확해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간섭이지만 약속을 어기고 남의 돈을 제대로 안 돌려주는 사람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네, 교화와 탄압은 다르다는 논리죠. 핵심은 이 변화가 국내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엄청난 시그널이 됐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너네 뭔가 바뀔 것 같은데.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던 문제들이 해소되기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이건 단순히 법이 바뀐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규모가 크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사는 게 아니라 수천억 원, 수조 원 단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의 돈이 한꺼번에 특정 종목이나 시장에 들어오면은 매수 자체가 주가를 밀어 올려요. 사는 행위가 가격을 올리는 거죠. 지금 이 변화의 시작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다시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그걸 보고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기업들도 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주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을 바꾸는 건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는데 제도만 바꾸었다고 바로 민주화가 완성된 게 아니었잖아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인에게 요구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상법이 바뀌었다고 기업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기업한테 직접 요구해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배당 늘려라, 자사주 소각해라, 투명하게 경영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실제로 힘을 가질 때 비로소 기업이 진짜로 변합니다. 제도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과정의 초입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뭘 하면 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이 없으면 코스피 200 ETF부터 시작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 200개 골고루 투자하는 거니까 적금 넣듯이 매달 조금씩 사면 돼요. 개별 종목을 분석할 줄 모르더라도 한국 경제가 나아질 거라는 큰 방향에 베팅하는 거예요. 자신이 좀 붙었으면 그때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면 돼요. 내 관심 업종의 주도주를 찾고 그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고 PBR, PR을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보고 한 발자국씩 가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발 주식을 공부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서점에 가서 주식책을 5권, 10권씩 사와서 다 읽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 워렌 버핏의 방법론, 기술적 분석, 차트 보는 법, 거시경제 전망까지 전부 섭렵한 다음에 시작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축구를 전술서 다 읽고 나서야 공을 차겠다는 것과 같아요. 축구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공을 차봐야 해요. 차다 보면은 슈팅이 자꾸 빗나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찰 수 있지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드리블이 잘 안 돼. 그러면은 발 안쪽으로 터치하는 법을 연습하고 이렇게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필요한 걸 하나씩 배워가는 거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시작하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한 주를 직접 사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산 회사가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자연스럽게 궁금해져요. 디램 가격이 올랐대. 디램이 뭐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PBR이 낮다는데 PBR이 뭐야? 그래서 검색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궁금하지도 않은 걸 억지로 외우려고 앉아있는 건 공부가 아니라 시간 낭비예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오히려 시작을 못해요. 그리고 시작을 못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적금 이자는 물가를 못 따라가고 내 돈의 실질 가치는 매년 깎여 나가고 있는 건데 그걸 바라만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주식은 비싼 걸 사는 것도 아니고 싼 걸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를 걸 사는 겁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에요. 그 눈은 책상 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주를 사보는 순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